네, 이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월요일 3부 이 시간에는 여야 정치인들의 치열한 토론 배틀 순서죠.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 승부 순서입니다. 오늘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잠깐 조금 전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긴급 기자회견 관련된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갈까요? 그 사퇴 발표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문제 때문에 극심한 논란이 있었고 반대 여론이 크게 일었었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사임하는 장관이 되는데요. 자, 오늘 사임 소식 어떻게 들으셨는지 배준영 의원부터 간단히 얘기 들어볼까요? 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해서 다시는 이런 과오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각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네. 자, 장경태 의원님. 네, 여러 가지 지금 4번의 장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했고요. 또 4분의 장관이 낙마했습니다. 이번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사태는 예정되어 있던 일인데 여러 가지 만취 상태 음주 운전이라든지 여러 논문 표절 문제가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구상을 하셨다는 혹은 휴가를 다녀오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연 이 인사검증에 책임이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만히 두면서 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인지 참 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첫 휴가를 마치고 오늘 다시 출근을 했어요. 출근하면서 초심과 또 국민이라는 단어를 강조를 하셨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여당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배 의원님. 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더 첨언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초심과 국민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언급하셨는데, 네. 그거는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 뜻을 따르겠다는 대의 원칙을 표명하신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의 국정 운영 방향성과 인사 문제 등 모든 것을 재점검하고 신발끈을 다시 고쳐매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만큼 국민께서 납득할 만한 쇄신안을 통해서 지지율 반등을 통한 다양한 방안들을 실천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언론과 야당에서는 다양한 추측성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대통령실은 어느 곳보다도 이 투명하고 다양한 경로로 현안들을 챙기고 또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고 국정이 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국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응원을 해달라 하는 말씀이셨는데, 장경태 의원님, 오늘 윤 대통령의 약식 회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난달 26일 이후에 13일 만에 재개된 도어 스태핑이었는데요. 네. 사실 어려운 주제가 있을 때마다 도어 스태핑을 회피하는 게 아니냐. 또 집권 여당이 내용을 겪고 있는데 소위 이 회피성 휴가를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13일 만에 돌아오셔서 도어 스태핑으로 돌아오셨는데요. 국민의 뜻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과연 국민의 뜻을 고민을 하셨는지 걱정입니다. 인사 참사와 경제 파탄, 국정 파괴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교육부 장관 한 명 지금 사퇴시키는 걸로 해결이 가능한지 네. 그렇게 좀 이해하고 계신지 안타깝고요. 이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은 결국 인사 검증을 주도했던 실제 지금 현재 주무부처를 역할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럼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 장관이라 쳐도 행안부 경찰국 신설로 인한 이 월권 행위, 헌법과 법치를 위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고민할지, 그리고 대통령실의 여러 육촌 조카라든지 친구 아들 채용이라든지
지금 뭐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문자 주고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구 국민께 사과나 소상히 해명조차 없이 단순히 국민의 뜻만 반복하는 건 단순히 앵무새가 아니지 않습니까? 약식 회견이라고 하면 제대로 된 회견을 해주실 것을 좀 강력하게 호소드립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여론조사 좀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일에서 5일 조사한 내용인데요. 긍정적인 평가가 29.3%, 또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져서 아직 반등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어떻게 평가하는지 먼저 야당부터 들어볼까요? 장경태 의원님. 결국 이 여러 가지 경제 파탄 상황에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지금 어려운 국민들께서 삼중고를 겪고 계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통 고유가, 기름값이 비싸면 이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 같은 대체제 또는 보완제 요금을 올리지 않는데요. 그걸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국민들께서 정말 이 민생 문제만큼은 제발 좀 잘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권력투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난 스페인 순방 때는 당대표를 이 징계위에 회부하시더니 이번 휴가 직전에는 또 이 국민의힘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시킵니다. 여러 가지 휴가나 순방만 갔다 하면 이런 권력투쟁과 내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발 권력투쟁보다는 민생 해결에 먼저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배준영 의원님. 네, 민주당은 먼저 좀 거울을 보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고물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수치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 관련해 갖고 가중치가 총 1000입니다. 대표 품목에 부여하는 수치가. 그중에 주택, 수도, 전기, 연료 지수가 171.6이니까 한 17% 정도가 그거고 전세가 5.4%, 월세가 4.4% 정도 됩니다. 그리고 KB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21년 아파트 매매,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2배가 오르고 아파트 전세가 약 50%가 올랐어요. 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난 정부 때 28번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월세가 오르고 그리고 공시지가가 아파트 매매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60여 가지 조세 및 준조세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오른 거에 대부분 상당 부분은 지금 민주당이 책임져야 되는데 저희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최소한 어떤 좀 꺼리낌이라도 좀 있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네. 전기값 말씀하셨는데요. 한전 부채가 2017년도 이후에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전의 21년 1분기 영업이익이 5,600억 정도였는데 22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한 8조 정도 됐단 말이죠. 네. 이렇게 해서 킬로와트당 5원을 인상하고 그리고 가구당 한 월 1,500원씩 늘어나고 네. 이런 것을 정말 민주당에서 다 해놓고 이제 물가가 올랐다고 비난을 하시니까 네. 이거는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한 3달 정도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2.19km라는 5년의 긴 국정 과정에서 겨우 한 2-3km 정도 뛰었는데 사실 이제 선수가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못 뛰고 있어요. 그래서 선수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희가 기록이 좀 좋아질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점검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긴 마라톤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얘기하셔서요. 지금 24년 만에 6%를 상향하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4년 전이면 많은 국민들께서 아실 겁니다. IMF 때입니다. 98년도. IMF 이후 최고치 소비자 물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물가가 지금 단순하게 오르고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최고치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반전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8.15 광복절 특사도 있고 네. 취임 100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거기에 좀 국민들에게 진솔한 말씀을 통해 갖고 저희가 국정을 쇄신할 수 있고 예. 저희가 추석맞이 물가 안정 대책도 할 수 있고 국회 예산이 제출되기 때문에 시정 연설도 앞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이제 국회 연금개혁 특위도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연금, 노동, 교육개혁 이런 게 저희가 이제 정말 그 진심을 다해서 궤도에 올리고 그러면은 예. 저희도 이제 좀 국민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현재까지는 죄송했지만은 반전과 그리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을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긴 마라톤 국정을 이제 긴 마라톤에 비유를 하셨는데요. 이제 초입에서 새롭게 신발끈을 메고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라는 다짐을 배준영 의원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죠.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인데요. 자, 윤 후보자에 관련해서 경찰국 신설 또 경찰대 개혁 관련 입장 등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먼저 윤익은 후보자 답변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당부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배준영 의원님. 네,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그 담담하게 본인의 소신을 밝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을 훼손하지 않고 경찰권도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경찰은 또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발언이 와닿고요. 청문회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그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은 특정한 사안들에 있어서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그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중립적인 위치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거 지켜보니까 야당의 한 청문위원님께서 김철민 의원님이 그러신 것 같은데 비교적 신상 관리도 잘해왔고 업무 능력도 그런대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다라고 이제 우호적인 평가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직 청문회가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은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경찰 개혁과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경찰 발전에 최선의 역할을 다해주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윤익은 청장 청문회에서는 이제 경찰국 신설이 적법하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 있었고요. 경찰대 개혁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장경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윤익은 청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것이 경찰국에 대한 월권, 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 이 경찰국장으로 추천되신 이 김순호 총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80년대 이 노동단체를 밀정 노릇하다가 89년에 특제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정말 일망타진됐던 이 노동자회가 이런 과정에서 그런 이 좋은 유력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 후보자가 몰랐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차차 밝혀질 사안이라 보고요. 이 총경급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 징계 관련돼서 이 사실 직무명령 위반이 맞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근무 시간도 아니고요. 또 심지어 경찰 산하기관에서 산하시설에서 이 경찰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인데 무슨 파업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징계 조치에 대해서 이 적절했다고 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요. 건진법사에 대한 이권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단순하게 발언만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언론 제보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적 쇄신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박순애 부총리가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장경태 의원님, 이 부분 어떻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이미 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요.
2019년 법제처가 합의제 의결 기관이라고 경찰위원회를 해석을 내렸습니다. 또 행안부 장관에 대한 제2요구권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라고 대정부 질문 때 이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고요. 여러 가지 지금 행안부 장관이 이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보조직법에 정한 권한 내에서 행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시행령이 법에 근거하지 않고 마음대로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국정 시스템이 운영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권한쟁의 심판 청구라든지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안이라든지 네. 혹은 탄핵 절차까지도 저희가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명백하게 드리고요. 행안부 장관이 결국 법조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 스스로도 역사의 길이 남을 불명예스러운 일을 겪지 않길 바랍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경찰국 설치를 법안 개정이 아닌 시행령으로 설치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배준영 의원님 반론해 주신다면요? 네, 경찰국은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찰국을 만든 것은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한 겁니다. 그 법무부도 검찰국이 있고 그리고 그 기재부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재부 내 세제실이 있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 그리고 기획 같은 업무는 서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검찰 수사권 제한으로 그 이제 6대 범죄만 그 검찰 수사권이 한정됐다가 검수완박으로 부패 경제만 이제 검찰에서 하게 되고 모든 그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고 경찰이 현재 14만 명입니다. 전체 네. 공무원의 1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적절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의해서 이런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9명이 경찰이 나가 있어서 그 권력의 핵심부와 하여튼 합을 맞춰갖고 여러 가지 왜곡된 정치사를 만들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드루킹 사건이라든지 법무부 이용구 차관 그 부실 수사라든지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지휘 체계를 만들어서 이것을 민주적인 테두리 안에 만든다고 그러는데 민주당은 왜 그렇게 경찰 조직을 흔들려고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아까 그 국가경찰위원회의 성격에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자문기구라는 유권 해석을 내리고 법제처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걸 보니까 입법조사처 회신 내용에 그 여러 전문가가 자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마치 그 전체 의견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을 해서 그 국가경찰위원회가 마치 뭐 합의제 의결하는 기관인 것처럼 하는데 네. 그 자문에 응한 자문위원회 이름조차 입법조사처에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흔들지 말고 네. 이제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견제와 균형이 자리 잡힌 그런 권력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에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양당의 상황을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상황인데요. 내일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집권 여당이 비대위로 전환하는 초유의 상황인데요. 자, 이 정미경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원직 사퇴를 발표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도 이제 그만 멈춰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법적인 대응을 시사하고 나서서 이제 갈등이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배준영 의원님,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먼저 이 집권 여당으로서 저희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에 응원해 주시고 승리를 이끌어 주신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인 문제로 해서 이렇게 비대위까지 가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큰 가닥에서는 다만 지금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다 사퇴를 하고 이제 상임정국위원회 그리고
내일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정상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2시에 이걸 마무리 짓기 위한 의원총회도 개최해서 네. 저희가 비대위원장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 가지 분란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이번 비대위 출범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뜻을 하나로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의 여론에 부응하는 그런 집권 여당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내일 전국위원회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이제 비대위 전환이 완성이 되는데 이를 네. 계기로 해서 당이 좀 정상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이 지금 진행 중이죠.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최고위원 경선 결과도 친명계 의원들이 4명 모두 5위 안에 들었습니다. 지금 장경태 의원께서도 최고위원 후보신데 현재 4위로 아주 안정적인 순위를 유지하고 계신데요. 경선 분위기 먼저 전해주실까요? 네, 이번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이번 전당대회는 혁신전대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혁신민주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민생과 개혁 입법에 주저하지 말고 힘차게 나가라는 여러 가지 지지 의사 또 여러 국민들의 성원을 받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아마도 이번 이 전당대회는 혁신 지도부를 완성하기 위한 후보군으로 당원과 지지층이 좀 결집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 여러 가지 친명, 비명 이렇게 좀 편의상 나누신 것 같은데요. 네. 이 여러 가지 이런 구도는 다양한 지금 8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팔색조 후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여성, 청년 또 지역을 대표하거나 또 초선, 재선, 3선 다양한 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가 다양한 가치와 비전을 겨룰 수 있는 전대가 되길 희망하고요. 네. 어찌됐건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보다 더 혁신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두 분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었습니다.